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죠. 유언장, 재산 목록, 장례 절차서, 그리고 세 자녀에게 남기는 편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물었어요. 정말 지금 이 모든 걸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올해 65,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변호사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로 흘러내렸어요.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제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준수에게는 강남 아파트와 회사 지분 40%를 줍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둘째 딸 민지에게는 용인 주택과 예금 3억 원, 그리고 회사 지분 30%를 주고요. 변호사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막내 아들 태호에게는 서울 오피스텔과 주식 계좌, 회사 지분 30%를 줍니다. 총 재산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직 건강하신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가셨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유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더군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가족이 그렇게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서가 조용히 통화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희미하게 들렸죠. 에어컨 바람이 서류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3개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쓴 편지들입니다. 각 아이에게 하나씩 주세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죠.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전달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와 도로는 차량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끝없이 이어졌죠.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세 자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큰아들 준수는 42, 지금 제 회사의 전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 민지는 39,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막내 태호는 35,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유서를 썼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제가 죽은 후에 혼란 없이 싸우지 않고 정리되길 바랐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어요.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 제가 아내와 함께 30년을 산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어머니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리한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죠. 통장 정리 내역, 보험 증서 목록, 각종 계약서, 사본들이 깔끔하게 파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태어나 서울로 상경했던 20살 봄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시작했던 제 인생,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던 날들이 생각났죠. 30살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40살엔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내가 결혼 반지까지 팔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을 전전하며 대출을 받았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 은행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고 있던 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금난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죠. 계산기를 두드리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했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기 친정 땅까지 팔아 도와줬죠. 밤늦게 퇴근하면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내는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었어요. 세 자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준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와 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전무자리에서 현장을 총괄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맡긴 프로젝트는 항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둘째 민지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미대를 나와 대학 교수가 됐죠. 이화여대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지의 강의는 항상 수강 신청이 마감될 정도였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막내 태우는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3년 만에 그만뒀어요. 아버지,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태호의 눈빛이 기억나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위험한 창업을 한다는 게 못마땅했죠. 하지만 태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작게 시작하셨잖아요. 태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허락했고 태호는 IT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처음 2년은 적자였습니다. 고생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3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투자를 받아 회사 규모도 키웠습니다. 태호는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이었어요. 너무 빨랐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챙겨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해줘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이 조문을 왔어요. 장례식장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죠.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세 자녀는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절을 했어요. 아이들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났죠. TV를 켜도 머릿속엔 아내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당신 저녁 먹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찾아왔어요. 준수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만든 반찬을 가져왔죠. 민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렀어요. 아빠, 청소 좀 할게요. 딸이 집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태호는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봤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TV를 봤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음을 들었어요. 대학 동창 김철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얼른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니 조문객들로 복도가 가득했죠. 슬픈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서니 철수의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죠.
철수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빈소 밖에서 철수의 자녀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은 아버지 회사 경영하면서 돈 많이 빼돌렸잖아.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회사를 위해 일했어. 큰아들이 화를 내며 반박했죠.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하면 법원 갈 거야. 막내딸까지 가세했어요. 조문객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가 평생 일궈온 가족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벌어지는 추잡한 다툼이었죠. 철수의 부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조문을 마치고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밖으로 밤거리에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자식들이 착하고 사이가 좋아도 돈 문제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넌 준비 잘해라. 나처럼 되지 마. 철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유언장 작성, 재산 목록 정리, 장례 절차 준비,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통장,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 증명서를 떼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았어요. 증권사에서 주식 평가액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용인주택, 서울 오피스텔, 그리고 회사 부동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예금과 주식도 만만치 않았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게 제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친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서가 유언장 좀 작성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그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우석은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봤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 겁니까? 각 자녀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장례는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우석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우석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며 수정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고 저기는 저렇게 써주세요. 세밀하게 다듬었죠.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받게 했지만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례 절차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간소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원하지 않았죠. 3일장으로 하고 장례식장은 중간 규모로 하세요. 우석에게 말했어요. 화환도 최소한으로만 받고 조의금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 옆에 묻어주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경기도 양평의 한 추모공원에 묻혀 있었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죠. 저도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석이 기록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서재에 앉아 고민했죠. 원고지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중한 딸에게 같은 뻔한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죠. 준수에게 쓴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준수야, 넌 항상 책임감이 강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겼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계속 썼죠. 너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쌓아온 사업을 잘 이어가 주길 바란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단다. 가족도 소중히 여겨라. 수진이와 손주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쓰면서 준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준수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준수가 제게 달려와 안겼죠. 아빠 봤어? 내가 1등 했어. 땀에 젖은 준수를 안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준수는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고등학교 입시 때는 함께 고생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준수를 위해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줬죠. 아빠 고마워요. 준수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결국 준수는 명문고에 합격했습니다. 대학도 서울대에 들어갔죠. 민지에게 쓴 편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지야, 넌 아빠의 작은 예술가였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크레용으로 벽에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었잖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억이 생생했어요. 너는 내 길을 잘 찾았다.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너의 재능을 계속 발휘하며 살아가렴. 너의 남편 재훈이도 좋은 사람이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민지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 재훈은 법조인이었죠. 민지가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민지가 그린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추상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색감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어때요? 민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 멋지다, 우리 딸. 저는 진심으로 말했죠. 그날 많은 사람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민지의 대학 동료들, 학생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작품이 몇 점 팔리기도 했죠. 민지는 그렇게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후 교수가 되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딸이 자기 길을 찾은 게 기뻤어요. 태호에게 쓴 편지는 가장 길었습니다. 태호야, 넌 아빠와 가장 비슷하다. 도전 정신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지.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 아빠는 걱정했다. 하지만 너는 결국 해냈다.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어. 태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가 처음에 반대한 것을 용서해라. 아빠는 내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게 옳았다. 앞으로도 내 길을 가거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살아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태호가 창업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작은 오피스텔 방 한 칸에서 시작했죠. 직원도 태호 혼자였습니다. 컴퓨터 한 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회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태호는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코딩을 했고 영업을 뛰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러 전국을 돌아다녔죠. 1년이 지나자 직원이 3명으로 늘었어요. 2년 차에는 10명이 됐습니다. 3년 차에 큰 투자를 받았을 때 저는 태호를 축하했어요. 아들 잘했다.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3통의 편지를 다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썼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마음을 담았죠. 다 쓰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이 편지를 아이들이 읽을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각 봉투에 이름을 적었어요. 큰아들 준수에게, 둘째 딸 민지에게, 막내 아들 태호에게.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죠. 그리고 변호사 우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 제가 죽은 후에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우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에 걸친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언장, 재산 목록, 장례 절차서, 편지까지 모든 게 완성됐어요.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싸우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냈죠. 회사에 나가 일을 보고 주말엔 아이들을 만났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준수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할까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큰 방을 예약했죠. 준수 가족, 민지 가족, 태호까지 모두 모였어요. 손주들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었습니다. 방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한정식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었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요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혼자 계시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준수가 보고했어요. 이번 분기 매출도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잘하고 있구나. 준수는 회사 경영을 점점 더 잘해나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완전히 물러나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준수는 42세,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39세, 아직도 예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태호는 35세, 젊고 활기찼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지만 행복해 보였죠. 손주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큰딸은 중학생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컸구나 싶었죠.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민지의 딸은 5살 귀엽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 혈육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녀가 제게 떡을 건넸어요. 고맙다, 우리 예쁜 손녀.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는 까르르 웃으며 다시 뛰어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행복하게 자라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어요. 과일과 식혜였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다음엔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그래, 좋지. 날씨 좋을 때 가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과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65이라는 나이가 결코 젊지 않다는 걸 알았죠. 헤어질 때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빠, 전화 자주 할게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가거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려다 말고 그냥 앉아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본, 재산 목록, 장례 절차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게 내가 남기는 전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이 있었어요.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도 곧 갈게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아이들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살자.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회사 일도 서서히 준수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내가 많은 결정을 해라. 아버지는 자문만 하마. 준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라. 실제로 준수는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를 결정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죠. 직원들도 준수를 따랐습니다. 전무님 덕분에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개인 시간도 더 많이 가졌어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대치동 근처 공원에는 나무가 많았어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어요. 산책하면서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죠. 저도 그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에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점심은 혼자 먹을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간단히 해먹거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삼계탕집, 설렁탕집, 칼국수집을 돌아가며 다녔죠.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어요. 서재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죠. 역사책, 철학책, 소설책 등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었죠. 어느 날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가 나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죠. 현대 철학자들도 각자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도 들었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에는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뭐. 회사 일은 아들에게 넘기고 여유롭게 살아. 친구들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김철수에 이어 또 다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대학 때 같은 과였던 박영수였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다는 소식을 들었죠. 장례식에 갔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준호야, 우리 나이가 이제 이런 나이구나.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지. 다른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준비하길 잘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아이들은 제가 남긴 것들을 보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말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병원 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죠. 회장님 매우 건강하십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오래 사실 겁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제 준비는 변하지 않았어요. 유원장은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들도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었죠. 언제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게 평화를 줬습니다. 어느 봄날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둘째를 가졌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지의 둘째 소식은 온 가족에게 기쁨이었어요. 며칠 후 민지를 만났을 때 배가 조금 나온 걸 볼 수 있었죠. 아빠, 이번엔 아들일 것 같아요. 민지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래, 아들이면 좋지. 손자가 또 생기는구나.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야 해. 무리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신비로웠어요. 인생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구나 싶었죠. 저는 한 세대일 뿐이고 제 뒤로 새로운 세대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긴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 유언장과 편지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죠.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제 손주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